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집권 2년을 돌아보면 그나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걸로 평가되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최근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난간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디서 어떻게 동력을 찾아야 할지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청래 전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정 전 의원은 저희 고정 패널이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항상 모시는데 정세현 전 장관님은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온 지가 지금 제법 되는 거 같아요. 예. 지금 여기는 고정이었었구나. 고정입니다. 네. 몸통이로구만. 우리는 이제 격가지 또는 깃털이고. 예. 그때 나오셨을 때보다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한반도 정세가 조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지금 불안정합니다. 예. 북한은 매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최근에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물론 그것이 북한의 공식 매체가 아니고 당국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어쨌건 이 식량 지원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좀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다. 이건 지금 벌써 원래 진달래꽃이 지고 보리를 벨 때까지가 그게 보리고개 아닙니까? 예. 먹을 것이 없는 춘공기인데 지금 진달래꽃 진지도 오래됐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농사진 거 벌써 다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쪽은 굉장히 식량난이 허덕이고 더구나 금년에 지금 봄 모내기에도 그렇고 밭작물에도 어려움을 조성할 정도로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농사도 뻔해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미리 알아서 좀 WFP가 통계자를 발표하자마자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늘 자꾸 무슨 의견 청취만 한다고 그러는데 입장을 정했으면 일단 띄워놓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입장 청취를 해야지 너무 좀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인도적 식량 지원은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매사에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면은 사또 떠난 뒤에 나팔기억이라는 그 속담에 있지만은 일 다 끝난 뒤에 늦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의견 들어봐야 어차피 반대하는 쪽은 반대합니다. 예. 그다음에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지지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대북 문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쪽으로 설득을 생각을 해야지. 예. 정 의원님, 네. 지금 장관님의 정부가 너무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과 북한이 항상 100%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체말로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 지금 대를 뚫는 데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북한이 두 차례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저는 그냥 미사일로 얘기하겠습니다. 발사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 저는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클린턴 때 평양에 갔었죠. 그리고 나서 엘고가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면서 클린턴이 결국 평양 방문을 못하게 되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은 여러분한테 말씀하셨겠지만 천추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다. 그때 행운의 여신이 한반도를 비켜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다시 없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슨 일이든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투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계속 북한과 이야기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4월 11일 날 예. 한미 정상회담 하고 돌아와서 4월 15일 날 예. 정상회담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문 대통령한테 쥐어졌다는 메시지가 뭐 이런저런 그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 언론들의 취재 경쟁 과정에서 사실상 그 모양새가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으로서는 그 정도는 별로 매력이 없다. 좀 더 센 걸 들고 나와야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좀 획기적인 그 입장 변화가 감지됐으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뭐 빅딜은 아니고 스몰딜은 아니고 중간에 뭐 미들딜 정도로 한번 조율을 해보겠다는 그런 투의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는 전망 기사들이 나오면서 북쪽이 매력을 못 느꼈고 또 시기적으로 그때가 4월 15일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5일입니까? 그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을 때예요. 예.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바쁠 때 아무리 그 통전부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응답을 보낼 수 있는 일인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시점에 대북 제안을 했다고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는 2.29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 회담이 잘못돼 가지고 그 회담을 그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된 과정에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일종의 문책이라고 그럴까 검열이 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몇 사람은 전혀 지금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예. 당장 김혁철도 지금 뭐 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안 보이고 심지어 김여정까지도 지금 전혀 북쪽 언론에 거명이 안 되는 거 보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문책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와중이니까 이게 우리 그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그걸 용기 있게 이거는 받아봅시다. 내지는 이거는 언제 이후에 얘기하자고 시점이라도 제안합시다 하는 얘기를 감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물밑 제안이나 뭐 특사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저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북쪽이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대화를 주관하는 것이 통전부고. 예. 그다음에 원래 대미 대화는 정부 안에 외무성에서 다뤄왔는데 예. 그동안에 통전부장이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두 개를 다 총괄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하노이가 저렇게 끝나고 나니까 김영철도 지금 상당한 정도의 실권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권력을 잃는. 그러면서 이 물밑 접촉 내지는 특사 방북 이것까지도 북쪽이 호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예. 괜히 말 잘못 끝냈다가는 문책당한다든지 또는 아주 그야말로 숙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상당히 좀 험악한 분위기 같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제14차 최고인민회의이 끝나고 신년사 발표했던 국무위원장실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가족 사진. 신년사가 아니라 시정연설. 그러니까 신년사 때 했던 장소에서 그렇지. 사진을 찍었는데 김영철이 뒤쪽에 가운데 서 있었죠. 예. 원래는 서열상 앞쪽에 물론이지. 왜냐하면 앞에 당 서열도 그렇고 그동안의 역할로 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이든지 왼쪽 옆에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뒤쪽에 최선희한테도 밀렸단 말이야. 외교부 부부장이 최선희한테 밀리고 리용호 외무상도 앞줄 소파에 와서 앉았고 그걸 보고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도 뒷줄에 한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힘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데 그게 벌써 물론 밀려나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영철이 가고 최룡해가 다시 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 최룡해는 어차피 넘버2예요. 네. 넘버2고 거기는 총괄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김영철하고는 기억도 다르고 또 관장하는 것도 김영철은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그걸 총괄 지휘했을 뿐이지 최룡해는 국내 정치 무슨 뭐 간부들 검열 이거 전부 지휘 총괄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있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에 잠깐 언급됐는데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 지금 북한이 공식 언론은 아닙니다만 북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한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한의 결단으로 가능한데 미국을 핑계를 대면서 미근적거린다. 계속 비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개성과 금강산을 닫은 게 아니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닫았어요. 닫을 때는. 오이사 조치?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열 때는 미국과 상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예. 그런데 북한도 우리 입장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이사 조치가 아니고 예.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날 새벽에 관광객 박광자 씨 예. 피격 사건이 나자마자 이명박 정부에서 그 다음날 그 금강산 관광 예. 중지시켰습니다. 그 행정명령이에요. 예.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는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그 가동 중단은 2016년 2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그해 1월달, 2월달 연달아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를 좀 강력한 것을 유도한답시고 먼저 몸을 던진 겁니다. 예. 그것도 행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나온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사실 미국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범죄상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걸 열 수가 없었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사실 초창기에 바로 열어버렸으면 됩니다. 안 물어보고요. 안 물어보고 일을 해놓고 나중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이거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한 거고 미국이 이해를 해야지 이것까지 당신네가 우리한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무슨 벌크 캐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뭐 확인해 봐야 된다고 참모들이 좀 문재인 정부의 그 통일외교 안보 분야 참모들이 너무 좀 점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안 물어보고 했으면 미국도 좀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인정을 해주는 건데 물어봤으니까 안 돼. 근데 그걸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그 미국의 단독 제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걸. 그건 예.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법리상 그건 미국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괜히 그걸 갖다 거기 끼워 넣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을 전일로 벌쓰면 미국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하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건 아직 아니야라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또 최근에 얘기했단 말이야. 4월 11일 날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충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 2부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첫 번째 발사는 뭐 안보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라고 이해한다 치고요. 얼마 안 있어서 두 번째 발사는 왜 했다고 보십니까? 까지 북한은 그런 식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할까 예. 이걸 하면은 항상 미국이 그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용이었었거든요. 예.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런 그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을 쓰면 물밑으로 협상을 제의해 왔다는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라고 얘기한 것이 지난 그 4월 12일이죠.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기다리자니 조금 좀 답답했던 거죠.
국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빨리 북미의 이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일을 벌렸는데 과거의 이 경험에 비춰볼 때 의뢰 이게 미국이 뒤로 나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5일 있다 또 쐈어요.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좀 더 위협적이 되면은 이번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5일 됐는데 또. 예. 9일 쏘고 그렇죠. 5일 됐는데,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특별한 미국의 움직임이 없으면 북한은 가까운 시일에 또 한 번 쏠 가능성이 있다. 나올 때까지. 예.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를 불러올 그런 정도 거리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한다면 단거리일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가야 될 거리는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적어도 한 중거리. 그러니까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는 1000km 이상, 1500km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제 일본이 발끈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동해상에 또 떨어지는 그런 이 거리로 쏘지 않겠는가. 좀 더 쏜다면 강력한 걸로 쏘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동해에서 쏴가지고 200km, 270km, 400km 쐈는데 거리가 늘어난 걸 쏘려다 보니까 동해안에서 쏘면은 일본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해안 구성에서 평안북도 구성 거리 가가지고 쏘아서 자기네 내륙을 횡단해가지고 동해 바다로 떨어지도록 영해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산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좀 거리가 좀 더 늘어나지만 안보리까지는 안 가게 될 정도의 거리 그걸 계산해가지고 또 한 번 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이 든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셀프 메이드맨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빠지는 덫이 보수주의다. 왜? 자기가 성공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이제 관성이 있는 거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서 그러면 뒤에서 미국이 또 다시 그럼 협상하자, 만나자 하니까 그걸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의 관성대로 해오는 건데 북한이 이번에도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혀 트럼프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왔던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 국무부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데 또 트럼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거는 대남용이 아니고 대미용이다. 그러니까 대미용이죠,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서 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2월 9일날 시기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까마귀 낮아 배 떨어졌다는 속담이 있지만은 배가 떨어졌다고 전부 다 까마귀 탓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4일날 썼던 200몇 킬로, 70킬로 내지 200킬로 사거리 나오는 방사포는 분명히 그것은 그 당시 아직도 덜 끝난 한미 합동 공중훈련 그거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날 오전에 10시부터 쐈던 소위 미사일 그거는 대미용이었고 9일날 쏜 것은 더더구나 그건 대미용이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2주년을 그렇게 축포를 쏘아준단 말이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북한이 이제 계속 2번 쐈고 또 쏜다면 미국을 향해서 빨리 물밑대화 하자. 그렇지.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내로 던지는 메시지는 없을까요? 있죠.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수단이 확실하다. 특히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중앙통신의 그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매우 밝더라. 그거는 대내용입니다. 예. 아, 우리 무기가 대단하구나. 안심해라. 미국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걸 확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긴 설명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에서 인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내용도 있고 대명도 있고. 예. 그러나 대남용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2차 발사 이후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신뢰 위반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언론이 말하는 레드라인은 뭡니까? 아까 뭐 장관님 말한 뭐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겁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예.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두 번째는 심각하다. 세 번째는 괜찮다. 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당황한 거야. 경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참모들하고 상의하고 트위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입장이 그냥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좀 당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선의 결정적인 킬러 콘텐츠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내심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역시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그런 그 정치인들의 계산에 대해서는 잘 읽어내시네. 예. 그러니까 방금 정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못해요 그런 거. 과연 이것이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킬러 콘텐츠냐. 지금 당장은 북핵 문제보다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중요한 아젠다 같아요. 미국 내 언론도 그렇고. 그러면은 북핵 문제는 중요도에서 밀린다고 하면 자꾸 시간은 더 돼갈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도 일단 신뢰한다. 신뢰는 깨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그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좀 달래는 식으로 지금 이건 눌러놓고 미중 무역 그 분쟁 쪽에다 지금 그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러고 이쪽으로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북한이 그것까지 다 헤아려 주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자기는 쏘고 하다 보면은 안보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을 쏴버리는 경우에 이거는 지금까지 어렵사리 구축해왔던 남북 화해 협력의 모멘텀, 그다음에 북미 협상의 불씨 이게 다 날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당신이 재선을 하려면 우리와 잘 지내야 되는데 당신도 그러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좋을 리는 없지만 그동안 뭐 좋았던 것도 없고 우리는 좀 버티면 된다. 그리고 당신은 정권이 유한하지만 나는 유한하지 않다. 무한하다. 예. 이러면서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싶어하는 그래서 칼끝을 좀 트럼프한테도 들이대는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국이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좀 느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지금 퇴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식으로 자진해서 그런 식으로 인민들한테 노동신문을 통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그런 걸 보고 하노이에서 빅딜 카드를 내놓으면서 완전히 세게 밀어붙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상황이 반전됐다고 봐요. 예. 그때 당하고 나서 북한에서는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당해봐라. 당신 지금 재선하고 싶어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재선이 내년에 11월 13일이면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을부터는 선거운동 시작해야 될 거다. 예. 그러려면은 그 전에 이건 뭔가 지금 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 업적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 챙겨야 할 텐데 우리 거밖에 없어. 다른 거 이란 문제고 뭐 중국 문제고 다 이게 좀 미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데야.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라. 거꾸로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난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하자면 예. 그 시정연설 제14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묘한 발언을 한 것이 뭐냐면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인 관계다. 근데 김정은 나와 트럼프는 우호적인 관계다. 이게 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당신 개인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 볼턴 같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당신이 나서 결단해라. 예. 이걸 좀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료들만 그 과거 방식의 문제를 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소위 그 보수 세력도 북한에도 관료가 있고 군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톱다운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당신한테 좋은 결과가 갈 수 있어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관료들은 다 이게 서로 이게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관료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청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또 한반도 평화,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볼까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커피님께서 정세현 장관님이 나오시니 방송이 더 좋아졌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한재킴님, 오늘 방송 컨텐츠에 빠져서 무슨 의견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연여우님,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섭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7133님, 정청래 의원님, 금강산 관광버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뭔가를 내놔라. 아니, 지금 정세현 장관님 말씀 듣고 저는 올 10월이면 갈 줄 알고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그리고 김어준 데리고 이거 가려고 그랬어요. 한 1,000명 모아서. 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예요. 아니, 작년에 나는 다스베이다? 예. 거기 가서 내년 봄에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신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5월달, 6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때 어떤 대화의 계기가 될 일 없을까요? 그거는 6월 말이죠. 예. 6월 말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데 우선 첫째 일본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식으로까지 아주 썰렁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사 오사카까지 온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 북미 간에 접점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한 좋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마 벌써 오늘이 5월 14일입니까? 예. 5월 14일이면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한 6월 27일, 28일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여 사이에 북미 간에 뭔가 빠른 속도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접촉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 와가지고 끝내고 서울에 온다면은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확 살아나겠지만 그게 없으면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북한은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미사일 또 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국내 여론은 또 나빠지고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면 안 되는데 어디선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대북 식량 지원을 좀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예. 그 흐름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생각을 계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150만 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농림부에서는 100만 톤씩 덜어내고 싶어 해요. 예. 비중미가 150만 톤, 이제 금년도에 100만 톤 정도 드러내면은
금년도 추곡 수매값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예. 농민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쌀 지원이 40만 톤, 50만 톤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쌀을 100만 톤 정도를 북한에 보내버리는 걸 바라죠. 근데 좀 자꾸 농민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무슨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들하고 자꾸 여론 수렴한다고 그런 건 나는 좀 번지수가 틀린 것 같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전혀 문외한으로서 질문 드리는데요. 남북 정상끼리 한 라인 연결했다 안 그랬습니까? 이럴 때 전화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받기 시작한 지가 오래 됐다고 지난번에 언제 임종석 비서실장 재직 중에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또 실토를 해버렸죠. 전화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네. 안 돼도 안 된다고 실토를 안 하는 게 더 나은데. 안 했어야지. 이 정보라는 건 안다는 것도 정보고 모른다는 것도 정보고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정보고 그런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악관 가서 트럼프 만날 때 탑다운 방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계속 탑다운 방식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고 남북 정상회담이고 또는 작년 2월 이후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전부 탑다운 방식으로 끌고 왔어요. 예. 이 바텀업 이렇게 밑에 실무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건 언제 일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 하노이 회담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다 못해가지고 직접 탑다운 방식으로 시도를 걸어서 됐던 거고 시작을 탑다운으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복지부동이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텀업 방식으로 가면 부지기 하세월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미 문제도 그렇지만 남북 문제도 결국은 톱다운 방식 말고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남북미 새 정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특사도 보내고 하는데 근데 저는 장관님이 다른 어떤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은 언제 같을 수가 있냐. 그럼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 없듯이 계속 미국 가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장관님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시점에서 설득이다. 이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전은 같으면은 미국한테 물어보기 전에 일을 저질러 놓고 미국한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하면은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자진해서 이거 해도 될까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지난 것은 지난 일이 그건 이제 지난 일이지만 이제라도 제가 삼고 철회 얘기했죠. 3번 가서 얘기하면 미국도 거절 못한다. 세 번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동네 사람 믿듯이 또 삼고초려도 있고 3인성호 삼고초려 3번 정도 미국을 설득하면 돼요. 과거에 제가 대북 쌀 지원 비료 지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재임 중에 신한국당 의원들 중에 그 반대 강도 순으로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가지고 3번씩 찾아가서 이거 좀 줍시다. 안 된다고 그래요. 또 가. 3번째 가서 줍시다 하면은 3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장관님도 지금 2번째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3번 나오셔서 더 길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와서 3부에 찾아뵙겠습니다.